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이번 주 유난히 짧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뉴욕 증시는 쉬지 않았죠. 중국의 경기 우려 그리고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지수는 또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도 1% 이상 밀렸고요. 전기차 관련주들 니콜라 제외하고는 다 밀렸습니다. 반도체 주들도 일부 좀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주도 섹터가 미국도 국내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은행권에 대한 우려감이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뉴욕장에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는데요. 중국 경기와 함께 시장을 누르는 여러 요소만 추가되고 있죠. 어떻게 시장 전략 짜봐야 될지 저희와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장이 어땠는지 다시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양지수 모두 다 중국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코스피 0.8, 코스닥은 1% 정도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미국의 PPI,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등을 우리 장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죠. 반도체 쪽 부진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중국에서 추가되고 있는 컨트리 가든 이슈, 부동산 도미노 디폴트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했고요. 결국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연기금의 수급이 정말 징하네요. 17거래 연속해서 순매도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급도 환율도 이슈도 어떤 것도 우호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8월도 참 고단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8월 들어서 오른 날이 딱 이틀에 불과하죠. 여전히 초전도체 쪽으로 이슈몰이가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테마 움직임 굉장히 강하고요. 그나마 위안이 돼주는 게 중국 경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종목들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오프닝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는 시장은 오로지 실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승 하락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어요. 중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감이 계속 리오프닝주를 끌어올리는데요. 카지노 쪽에서는 롯데관광개발, 아무래도 제주 쪽의 관광객 유입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면세 쪽은 글로벌 텍스프리의 강세 도드라집니다. 자, 실적 쪽에서는 월요일에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그 전 거래일에 시간 외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날 결국 삼양식품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지고 있죠. 빙그레도 강세였고요. 오뚜기, 오리온, 실적 내놓는 음식료 섹터가 꽤 괜찮다라는 점이 시장의 하나의 주요 키입니다. 삼양식품은 실적과 공장 신설, 불닭의 수출 여러 가지 이슈가 영향을 줬죠. 그리고 초전도체는 한 핀테크 업체 대표가 물리학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맞다라고 LK99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보였는데 파워로직스나 덕성도 상한가였습니다만 관련 사업 연관 없다라고 밝힌 서남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하락 쪽에서는 조선 섹터는 지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요 며칠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무라에서 피크아웃 얘기 꺼내놓으면서 영향을 줬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밀렸고요. 덴탈은 레이가 실적 실망감에 무려 23%나 급락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엔터 쪽, JYP 엔터에 대해서 시장의 이제 시각이 워낙 높아져 있다 보니까 예상을 소폭 하회한 실적 영향을 좀 받았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코스닥의 이날 엔터주 급락이 좀 상당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밀리기도 했죠. 그리고 폴더블 관련 종목도 떨어졌네요. 지난 월요일에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공시에 대한 답변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답변이 살짝 밀렸습니다. 합병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어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한 달 뒤인 9월 14일에 재공시할게 라며 뒤로 살짝 밀어놨죠. 이 영향 속에 셀트리온 그룹주 또 내려갔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화장품 카지노 여전히 잘 나갔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실적들을 내놨는데요.
실적 괜찮게 내놓으면서 오른쪽 시간외에서 SL, 일지테크, 솔리드 등의 종목이었고요. 시간외에서 이수페타나 JLK, 서진시스템 등의 종목들은 실적 영향으로 크게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장 복귀였고요. 눈에 띄는 게요. 자동차 부품 쪽들이 실적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SL과 DN 오토모티브, PHA 등이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었는데요. 내용 보시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북미 법인의 생산 능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시장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서프라이즈율이 무려 30%나 된다라는 거고요. 4분기 연속해서 DN 오토모티브는 영업이익률이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HA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43%에 불과하고 순연금성 자산이 시총의 64%라고 합니다. 정말 탄탄한 실적과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불안이 있다 보니까 실적 좀 안정성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쪽이 또 관심을 받게 될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요 일정들 이번 주에 이런 거 있습니다 라고 월요일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제까지 해서 내용들이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 오늘입니다. 폐암학회 초록 발표나 알츠하이머 협회 컨퍼런스, 또 FOMC 의사록 공개, 이거는 17일 새벽이 될 것 같고요. 일부 기업들의 실적 남겨놓고 있죠. 이 중에서 어제 가장 중요했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었을 겁니다. 중국 경제 지표 지금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짚어볼 거고요.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벌어진 일들, 뉴욕장 그 전거래일이 되겠죠. 어땠는가 보시면 반도체와 AI의 존재감을 좀 잊고 있었구나. 이쪽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1%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돋보였죠. 거의 엔비디아의 단독 무대였는데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가 영향을 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모건 스탠리가 AI 끝물이다.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 강력한 성장이 예상된다라며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가 급등했죠. 그런데 이날 하필 우리는 휴장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이것이 잘 반영이 됐다면 좀 쉬고 있었던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자, 테슬라는 이날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가격을 낮췄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일라이릴리는 이날도 올라가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이 바로 지역은행 쪽인데 지역은행이 좀 부진했습니다. 미실현 손실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였죠. 이날 이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휴장할 때 뉴욕장의 분위기였는데 이게 잠시 후에 오늘장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산업 생산도 예상을 하회했고 소매 판매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발표된 데이터 무엇 하나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6월 달에 21%까지 갔었는데 이 부분이 더 올라갔을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데이터를 가리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인민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추면 위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의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중국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스포츠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다급해진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신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내놓죠. 지금 중국의 컨트리 가든 이슈가 리츠사들 그리고 금융사들까지 잠식할 수 있다. 도미노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등은 계속 전달됩니다. 자, 중국 경기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갑니다. 달러도 강세를 기록했죠.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 구리와 함께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뉴욕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은행권의 순환시대 미국장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였죠. 무디스가 중소형 은행의 신용등급 낮추고 17개 은행 등급에 대한 전망을 낮췄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치가 또 나섰네요. 미국 은행 대규모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산업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70여 개 은행들 재평가가 예정된다. 그런데 그 안에 JP모건과 같은 대형 은행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가 은행권에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까지 했죠. 은행주에는 당연히 악재성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 거래일에도 뉴욕장에서 지역은행 중심으로 빠졌는데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도 은행권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몬트리올, JP모건, 바클레이즈 좀 큰 사이즈 종목들부터 해서 지역은행까지 모두 다 낙폭을 키우는 형국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뉴욕장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뉴욕장도 단연 밀렸죠.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내용으로는 앞서 피치의 은행권 신용등급 하향 경고도 있었고요. 닐 카시카리의 코멘트 중에 하나, 금리 인상 끝을 선언하기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잘 나와서 미국 소비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좀 예상을 했으나 미국의 엠파이어 제조업은 또 예상의 큰 폭하회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도 살짝 흔들리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뉴욕장이 밀려났고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이런 이슈를 소화하면서 미국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미국의 저가형 차량을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는 쪽의 이야기만 들리다 보니 이 순익 우려감이 등장을 했고요. 결국 3%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모멘텀에 조금 더 약화 뉴스가 더해진 거다 볼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는 실적 23일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적 시즌 이제 끝자락을 엔비디아가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앞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UBS, 웰스파고, 베어드 등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았습니다. 이런 긍정의 리포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인해서 그 전 거래일의 급등에 좀 환호할 준비하고 있던 반도체 종목들은 아마 탄력을 길이 키워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택건설 업체들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더해졌어요. DR 홀튼이나 레나 등의 종목들인데 오늘 장에서 그나마 선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주택 건설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 미국의 신규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주택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택 짓는 쪽이 주가 움직임이 꽤 괜찮았습니다. 홈디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0.6% 정도 올라선 게 그 이유인데요. 홈디포의 CFO가 올해 주택건설 개선의 한 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뉴욕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쪽 보신다면 엔비디아 그리고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는 계속 쉬지 않고 가네요.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제를 해피드러그라고 하는데 이런 해피드러그 쪽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닥터 호던 앞서 말씀드린 대로 DR 호던이 주가가 3% 가까이 뛰었고요. 홈빌더 관련한 ETF가 강하다라는 점은 최근에 이쪽 트렌드가 굉장히 세게 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경기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다 보니까 구리, 여행항공, 렌트, 화학, 은행 전반의 하락이 있었고요. 은행권은 앞서 말씀드린 악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인데 이거 오타입니다. 경기 우려가 아니고요. 풍력이고 밑에는 태양광입니다. 결국 풍력, 태양광, 전기차, 친환경 쪽 전반이 좀 좋지 못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금융과 친환경 쪽 부진했고 괜찮았던 쪽은 일라이릴리를 필두로 해서 헬스케어나 주택건설이 조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장, 우리 장에 그렇게 우호적인 내용이 없었네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섹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아니다라는 목소리들도 몇몇 섹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기기, 변압기 쪽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변압기 가격을 볼 수 있는 이 가격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PPI가 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변압기 가격이요. 3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한 20여 년간 가격 상승도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미국의 전력회사, 유틸리티 회사들에서 계속해서 변압기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엘파소 일렉트릭이라고 텍사스 쪽의 전력회사인데요. 변압기 가장 긴 대기 시간은 최장 70주까지 간다. 리드 타임이 엄청나다라는 거고요. 변압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장래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것은 8월 10일 내용인데요. 변압기 유통업체 미국에서 전력회사 변압기가 거의 바닥이다. 당분간은 변압기 부족에 미국은 계속해서 몸서리 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겠죠.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의 실적들 꽤 좋은 쪽으로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자동차 부품이나 전력기기나 혹은 라면 3사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던 곳들이 있습니다. 가구라던가 혹은 시멘트 쪽이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주가 반응이 나온다면 잠시라도 하나의 대안처가 될 수 있을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ASML의 지분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반도체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슈가 반도체 섹터가 좋았다면 참 잘 반영이 됐을 텐데 아쉽기는 하네요. 셀트리온 그룹이 2분기 순이익이 좀 떨어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 합병 방안이 검토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공시도 좀 밀어놔서 살짝 밀릴 여지가 있다라는 평가 나오네요. 자, 그럼 시장에 대안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리오프닝으로 계속 관심이 쏠릴 여지가 있는데요. 단체 관광 모멘텀이 지금 불이 지펴진 상황이죠. 그럼 단체 관광을 선택하는 이들은 주로 중장년층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목소리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로봇은 이 두산 로보틱스 일정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시면서 투자 방향 설정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상사 쪽 살펴주신다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해서 상사주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가량 밀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마치 이걸 기회다라고 노린 수급이 좀 들어와서인지 지난 월요일에 하루 동안 외국인들이 429억 원어치 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6%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오까지는 등락을 좀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오 지나고 나서 오후 1시 이후부터 상승폭을 크게 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였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올해 들어서만 300%가 넘게 올랐고요. 7월 한 달 동안에만 126%의 놀라운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회사도 굉장히 기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천연가스 기업인 세넥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에서 장기 가스 공급 계약을 7건을 연이어 체결했습니다. 최대 10년 동안 이 133페타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인데요. 이게 LNG 약 2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10년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확보했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의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최근에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붕화강구와 생산물 분배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쪽에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MSCI 편입 종목 중에서도 독보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8월 정기 리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편입이 된 종목들이 에코프로와 JYP 엔터테인먼트,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이렇게 4종목이죠. 그리고 불발된 쪽이 금양이고요. 편출이 이마트, CJ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호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 그 종목들은 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편입이 되기 전부터 사전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주가가 과열이 됐고요. 그래서 편입 후에는 오히려 순매수 규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편입 발표 이후에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2월과 5월에 앞서 먼저 편입됐던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건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편입이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흐름을 봤을 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정도밖에 안 올랐고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 32%가량 올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편입일부터 8월 14일까지 월요일까지 봤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가량 올랐고요. 앞서 잘 갔던 코스모 신소재는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무려 230%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서 얘기해드렸듯이 편입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 기대치가 밑돌았다라는 건데요. 수급이 기대치를 밑돌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별로 유동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효 추종 자금의 비율이 6에서 6.5% 정도 되는데 이 나머지 종목들 보면 모두 다 2에서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나마 코스모 신소재가 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도 편입의 효과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정말 독보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앞서 봤듯이 주가 많이 올랐는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 실적도 정말 잘 나왔는데요. LNG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나타냈습니다. 워낙에 지난해 매출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가량 부족한 매출이 나오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도 에너지 부문의 영업이익이 1,8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NG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앞서 자회사 체크해봤듯이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궁금해집니다. K 종합 상사들의 주가 흐름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작년 8월 16일에 종합 상사 브리핑을 했었더라고요. 오늘도 8월 16일인데요. 국내 종합 상사 빅3들 작년 2분기에 실적 잔치를 벌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실적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종합 상사 이제 빅3도 좋았고요. 현대코퍼레이션도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웃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도 좋았고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고 교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과 삼성물산의 상사 부문 모두 다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서 봤듯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나타냈고요.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승용차 부품이나 철강 트레이딩 같은 주력 사업을 신사업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머지 상사주 대비해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8월 16일 이후 1년 동안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62% 올랐습니다. 그런데 LX 인터내셔널은 4% 정도, 현대코퍼레이션 26%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K상사주 좀 보자 얘기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계속해서 독보적인 모습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올해 2차 전지 등에 업고 화려한 부활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K상사주의 매력 포인트라고 본다면 기존의 무역 사업도 잘하고 있지만 2차 전지라던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사업을 이제 등에 업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른 수치들 좀 적어봤고요. 일단 일각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올해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부담
부담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그룹사 시너지의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멀티플 확대 근거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당장의 실적에 기여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으로 7월 말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인 인수 합병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주가 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됐었고요. 흥국증권에서는 작년에 워낙에 높은 기저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모멘텀 부진 계속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미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역발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특히나 신재생 투자의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고 이 예멘의 가스전 재가동에 힘을 믿어보자라는 건데요. 정말 지금 뭐 상사주들에게 이제 와서 신사업의 일환이 되는 게 에너지 사업인데 이 현대코퍼레이션은 과거부터 이 에너지 사업을 미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 급등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대적으로 부진한 LX 인터내셔널, 아직도 저평가인 현대코퍼레이션, 과연 이 중에서 하반기에 노려볼 수 있는 K상사주는 어떤 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또 이 기간이 됐더라고요. 반기 보고서 마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마감 기한 14일까지였고요. 이미 이제 지났죠. 이때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으로 일단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을 넘기고 나서 10일까지도 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했더라도 이 기업에 문제가 없는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검토 의견에서 비적정이 나왔거나 혹은 자본 잠식률 50% 이상, 반기 자기 자본의 10억 원 미만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붙었을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종목도 여기 쭉 있으니까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향받는 종목들 잘 파악하셔서 혹시나 좀 변동이 크게 나온다면 이 부분 내용들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저희 시장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정리한 내용 살짝 보면서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시장이요.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들이 불편합니다. 미국의 금리 변동이 좀 심화되면서 국채금리 장기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우려감, 부동산 도미노 디폴트 우려감 커지고 있고요. 위안화와 엔화,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이쪽 통화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가 강세를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죠. 거기에 실적 시즌도 조금 마무리돼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이 좀 생깁니다. 결국 수급이 쏠리는 쪽이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온 개별 기업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이 불편한 상황들을 뚫고 나간 전략 좀 주세요. 네, 우선 매크로가 불안했던 것은 사실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이제 매크로는 불안하지만 시장 종목군들은 계속 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양한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증시의
주도주군 위주의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뭐 이벤트들이라고 한다면은 잘 아시다시피 CPI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용 관련된 지표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은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양호하게 나타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완화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가 수급 관련된 이슈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좀 높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머징 쪽의 흔들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머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한국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던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의 디폴트 도미노 우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지난주 이제 중국이 사실 이제 문을 열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 많은 수를 강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체 관광 허용이요. 그렇죠. 네. 이 단체 관광에 대한 허용이라는 것을 왜 했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면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쓰는 것도 일부 있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강세라든지 이미 여행이 많이 차 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문을 여는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에도 좀 와라라는 부분일 것 같고 지금 중국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저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중국의 자국민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라도 와서 써줘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 상황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인 부분으로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채권금리와 미 달러화의 강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미국 내, 우리나라 내에 주도주 관련된 주가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몇몇 AI 관련주들의 하락이라든지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대응 전략보다는 약간은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수에서 이제 수비수로 빠르게 좀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환율의 흐름이 지금 꽤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원달러 환율 흐름이 나오는지 여러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매크로 이슈들, 또 중국의 경기 우려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꼭 점검하시면서 시장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주도주가 힘을 못 내고 있어요. 2차 전지 반도체 쪽. 네. 미국에서부터 빅테크 테슬라가 내려가니까 국내도 안 그래도 쏠렸던 수급들이 퍼져나가니까 이게 응집될 만한 뉴스가 없단 말이죠. 네. 반도체 쪽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응을. 네,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AI 관련주들의 하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가 MSCI 리밸런싱 편입 이후에 내려가죠. 전반적으로 이벤트 마무리 뭐 이러한 이슈들과 함께 수급의 부진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몇몇 플랫폼 대장주들의 서버 관련 투자로 끝날 것이냐. 사실은 이제 시장을 확장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전방 산업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 주셨던 플랫폼과 서버의 연동이겠지만은 결국은 세트 내에서도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동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한 단계 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난달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AI와 로봇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AI의 향후 시장에 대한 확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냐, 뭐 로봇 관련주들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여러 개가 많겠지만은 사실 실적적인 측면으로 가장 도움을 받을 섹터는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불안 요소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지난 이틀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버텼었던 섹터가 반도체 섹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은 하락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섹터 전략들 좀 더 세세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엔터예요. 금요일이 아니죠. 월요일에 엔터 쪽이 크게 밀렸단 말이죠. JYP 엔터 실적과 JYP 엔터의 뉴스 속에서 조금 영향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차장님과 저희가 SM도 네. 이제 토픽으로 받아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말씀주셨던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7월 12일 종목이니까요. 엔터주의 변동에 대한 투자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우선 지난 월요일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실적 발표와 함께 시간외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주가 많이 빠졌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월요일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다른 세 개의 기업은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주가의 하락 요소는 결국은 이제 니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뭔가라도 이슈가 있으면은 차익 실현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의 멤버십 관련된 이슈, JYP 엔터는 이것, 그리고 YG 엔터는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의 재계약 관련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한 번씩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당 기업들의 정말 본질적인 부분으로서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됐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K-팝의 앨범과 그리고 해외 쪽의 공연이라든지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반기는 추가적인 신규 아티스트들의 데뷔라든지 그리고 그 아티스트의 데뷔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본토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조정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 수준에 도달을 했고 시장 분위기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통한 현금 확보도 SM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익을 좀 확보할 수 있으나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또 조정 시 이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SM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목표가는 도달된 상황이고요. 자, 상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사주라고 쓰고 그냥 포스코 인터라고 읽는다라는 느낌인 요즘인데 수정 앵커가 앞서 방송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8월 16일, 작년 8월 16일, 네. 그러니까 딱 1년 전이죠. 그때 상사주 브리핑을 저희가 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LX 인터는 거의 플랫한 흐름이고 포스코 인터만 수백 %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 요즘에는 가는 놈이 간다 해서 포스코 인터를 또 봐야 되는지 아니면 LX 인터, 소외주도 한 번씩 시장에 관심을 주니까 이쪽을 가야 될지 또 고민됩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상사주들 중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올라온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해외 글로벌 상사업체들 대비해서 과연 어느 정도 힘을 쓸 만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원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주요국들의 자원 무기화라든지 자원 확보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상사주들의 밸류에이션 상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우리나라 내에서 결국은 이제 해외 글로벌 주요 광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확보 레퍼런스를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될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한국전력도 있지만 사실 한국전력은 전력 관련된 이슈들이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러한 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들을 가장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양극재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주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리튬의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회사 실적의 밸류에이션으로 가져가기에는 분명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진 포스코 그룹사 내의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 확보 레퍼런스라든지 그리고 자금 동력, 특히 지금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양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돋보이게 많이 올랐으나 그래도 포스코인터의 경쟁력을 보고 이쪽에 더 주력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솔로엠인데요. 네. 저희 시간에 뭐 코멘트들이 꽤 있었긴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실적 나오기 전에 이제 살짝 뭐 주가 흔들림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재차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2분기 실적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분기 실적에서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회사는 이제 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ESL 그리고 3-in-1이라고 하는 이제 TV 쪽 관련된 부품 두 개를 하는데요. 두 개의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지금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내년도 기준자로 예상 PE가 한 12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1위 ESL 기업, 3위 ESL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40배, 25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솔로엠이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TV 관련된 부품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은 매출 비중이 점차 ESL 쪽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커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가격 표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마트라든지 이러한 대형 슈퍼 쪽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환자 정보 표시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의류, 즉 이제 유통 쪽에 확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도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계 2위 ESL 기업인 동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짜볼게요. 지금 3만 원 아랫단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잡으세요? 예, 목표가는 3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엠 34,000원 잡고 살펴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